내가 손을 잡겠을 응급실에 와서 경찰이 찾아와서 다 진리게 죽여버려야 됐어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까? 응급실에서요? 예, 지네들 다쳐서 경찰들이 치료받으면서 이거는 조절했어야 된다고 막 그랬어. 그거 어디로 들으셨죠? 응급실에 신랑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경찰도 같이 있었어요? 예. 한 번만 들여보내줬으면 됐다고. 너는 지금이라도 난 찾겠다고 다 치실을 찢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아버지 부탁해.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두고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 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목숨 다하가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명의 애국 독수리들이 지키는 생방송 애국전선 1월 11일 제10화 마지막 파일럿 방송 시작합니다. 진짜로? 네. 저는 네, 저는 애국전선의 오주월 애국요정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자기한테 힘취된 것 같아, 스스로. 아니,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요. 네? 들을 때마다 그러세요? 짜증이 나요, 이제. 어떻게 갔어, 완전히 갔어. 팬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취향이 이상한 거 같아요, 지금. 저한테 트위터 매니저님 왔어요. 네. 오선의 낙선 전문 기자님이시냐. 반갑습니다. 그러나 전 정혜림 아나운서 팬이랍니다. 아.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네, 오선의 낙선 전문 기자, 현석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티파니 짱 문화평론하는 최영일인데요. 저도 오늘 밤은 티파니 생각하며 꿀잠 자야지 하면 제시카 굿나잇 이런 거 좀 보내지 마세요. 트윗. 아, 그런 걸 받으세요? 네, 태연 짱 막 이런 거 막 날라와요. 네. 똑똑하네요. 이제 행동대장 최한욱입니다. 제가 어제 트위터를 받았는데요. 미주의 우리 주부님인데 네. 그동안 이제 저를 상당히 좋아한다. 네. 팬이다. 네. 여기 열심히 보내시더니 오늘 정혜림 아나운서로 갈아탔어요. 주부분이 예,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상생의 길로 가야 돼요. 지금. 네? 요정이 아니고 뺏기네.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지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의 시간을 해봐야죠. 그래요. 우리 네. 디테일 줘. 네, 안녕하세요. 민주경제 경제부 조태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담백하네요. 그러니까 부러워. 오늘 저희 아주 중요한 손님을 또 한 분 모셨어요. 인사를 스스로 좀 해주시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목소리 한번 좀 청취자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인권재단 사람의 상임이사 박래군이고요.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분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근데 오늘은 왜 우리 지난주에 막 2번이나 뛰었잖아요, 방송을. 네. 2번 다 양력 전문 기자. 조태근 기자가 양력을 읊어줬었는데. 그러게요. 오늘은 안 읊어주시나요? 해야죠. 우리 양력 전문 기자. 조태근 기자. 준비 안 했어. 조태근 표정을 내보냈어요. 손으로 X를 그리면서. 조태근 기자 모시고 양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아니, 왜냐면, 박래군 선생님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한두 개가 아니라서. 네. 변명인가요? 그걸 다 하면 이 시간이 다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그래요. 읽어드릴 거 하나는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박래군 위원장님은
이 양력으로 소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먼발치서 그냥 보고 따라가진 못하지만 존경해온 입장에서는 활동으로 설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버 검색하시면 그렇죠. 저희들 다 합친 것보다 많을 거예요. 그 살아오신 인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직접 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활동하시는 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연행됐다. 구속됐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오늘 형님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정가로 얘기하면 이제 정가 11범이. 대통령급이시네요. 세 번만 더 하시면. 지금 다시 또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해야 될 것들까지 3건이 또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14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년 안에 확정을 주셔가지고. 여태까지 전부 다 이제 집시법 관련, 네. 집시법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있는데요. 집시법만으로 이렇게 쭉 11범을 했고요. 국가보안법을 한번 걸려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앞에 산증인이 계십니다. 저는 보안법으로 봤던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11번 만들려면. 이게 자본과 사상범의 차이. 자법. 야, 그 경계를 또. 양심수예요, 저는. 그 형량 중에 제일 긴 게 뭐셨어요? 사실 뭐 감옥 갔다 온 건 4번 정도, 4번이었죠. 4번이었는데 대부분 좀 짧았고요. 제일 길었던 게 이제 1986년에 1986년 한미은행 정보농동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노동자 해고자로서 이제 그 한미은행을 점거했었던 그 사건인데 그걸로 해서 그때 징역 2년을 받고 막 살다가 13개월 만에 이제 그 당시 유월항쟁이 덕분에 그런 게 있고요. 뭐 최근에는 저 용산 참사 요 문제로 해서 이제 그때 용산 범죄 집행위원장 하다가 10개월 동안 수배됐었고 그러고 이제 다시 감옥 갔는데 이제 4개월 만에 보석으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래도 용산 때문에 4개월을 복고를 치르셨군요. 근데 집행유예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징역 3년 1월에 4년을 받았으니까. 세게 때렸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그만큼 또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희망버스로 다시 또 희망버스 배후 조정을 했다고 그래서 송경동 시인하고 같이 지금 버스를 뒤에서 미쳤나요? 버스를 배우 조정하지? 그게 아니고 핸들이 뒤에 달려있는 버스야. 배후 조종이니까. 희한한 버스를. 그래서 재판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받으러 가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벌금형이 안 떨어지면 이게 이제 그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다시 이제 실형을 받게 되면 이전에 집행유예 받은 거 가중처벌 아주 크게 살아야 되는. 만약에 정권 안 바뀌면 아주 징그럽게 살아야 돼요. 올해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우리 진행 참여하고 있는 현석훈 기자가 용산 참사 1년 정도 말씀하신 대로 농성 1년 끌고 이 정운찬 총리로 바뀌면서 거의 타결 아닌 타결처럼 무마가 되던 시기에 인터뷰했던 글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지금 이제 수배 중이실 때 그 일을 다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투쟁이 길게 갈 줄 알았으면 미리 들어갔다 나올 걸 그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오래 있고 싶다. 길게 있고 싶다. 그런 인터뷰를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정말 4개월을 또 계시다 나오셨어요. 4개월 되니까 그때 우리 후배들이 이제 법정에 와서 내 생일 바로 전날인데 그 생일 축하한다는 이걸 붙였어요. 그걸 보고 판사가 이게 마음이 저기했나 그 보석 결정을 그 다음날 하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보석을 받았는데 이게 뭐 다이아 이런 보석이 아니고 판사한테 보석 받은 그래서 저희가 그 박래관 선생님 모시게 된 이유를 뭐 용산 참사 말씀도 드렸는데 요거는 잠깐 좀 읽어드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1월 21일부터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날 것이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차를 달려가서라도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 설이다. 그런데 그런 날이면 더욱 서글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중에 가족들을 감옥에 둔 이들은 서럽다 못해 목이 메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 속에 설을 보낸다. 마침 설 연휴 직전 1월 20일이 용산 참사 3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살기 위해서 막루를 짓고 올라갔던 이들,
결국 막루에서 죽어 내려왔던 너무도 추웠던 2009년 대한 추위에 그날에 저질러진 야만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새벽부터 물포로 막루를 공격하여 막루 안에 철거민들을 동태처럼 얼린 상태에서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옥상으로 경찰 특공대가 치고 올라가서 진압을 했다. 그러다가 겨울 새벽 하늘에 벌겋게 치솟던 화염, 화학 소방차도 준비하지 않아서 물만 쏘아대던 경찰들, 그 속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네, 바로 오늘 모신 박래군 선생님이 1월 10일 한겨레에 쓰신 설 사면은 용산 구속자부터 하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이죠. 1월 20일 용산 참사 3주년이 벌써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아, 조태근 기자가 방송 분량에 욕심을 내나요? 이게 혜림 씨가 읽었으면 깔끔했을 것 같아요. 프로필을 준비를 못해왔어요. 편집하고요, 다시 해요. 아니, 이걸 왜 본인이 읽어? 이게 목소리 나는 거. 봐야겠다. 나레이션 전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 안 티야, 사실 저희가 좀 방송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직 웃고 떠들 만한 그런. 이슈 자체는 무겁죠. 그런 이슈는 아닌데, 그런데 저희 방송 컨셉은 있으니까요.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요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배님 용산 참사 처음 발생했을 때 저는 TV로 봤는데 어떤 매체로 접근하셨어요? 나는 용산에서 그런 저희가 참사가 났는지 몰랐어요. 당일날은 네, 그 전날 1월 19일 날 이 사람들이 이제 막루를 짚고 올라갔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치하고 이제 그랬던 상황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노총이 영등포 그 로타리 거기 대형 빌딩역 쪽에 있을 때 회의가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거기가 걱정되니까 거기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밤을 지내다가 이제 그 참사 나는 현장을 목격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이게 막루 짓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막루를 지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장기 농성. 장기 농성 들어가는 거죠. 그 경찰들도 함부로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도 시진한 매뉴얼에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화염병이니 뭐 이런 걸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이런 게 자기네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뭐하러 가냐고 한 달이 갈지 2달이 갈지 니들은 가라 멍청한 놈들. 그러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전문가적으로 들어가셨네요. 경험이 오래 있어요. 집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깨워서 애를 보내고 또 잤어요. 그래서 근데 한 7시 얼마 좀 지나선가 아니 8시 다 돼선가 이렇게 이제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하게. 그래서 큰일 났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용산적이니까 한번 인터넷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터넷 들어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뭐 화염 속에서 그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런 기사들이 막 맨 처음에 뜰 때 연합뉴스 기사를 받아서 뭐 추정하는 이런 거 뜰 때 그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바빠졌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루를 짓고 바로 다음 날이면은 그 이전 같으면은 그렇죠. 치지 않는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셨던 거고. 막루를 짓고 저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2005년도인가 이제 오산 세교동에서도 이제 사람이 죽었었고, 이게 이제 막루에서 일어나요. 이제 철거민에서 철거 투쟁할 때 이제 이 바닥에서 싸우다가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막루에서 이제 여러 명이 죽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되다가는 그 철거민 죽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도 죽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도 굉장히 겁내하는 게 막루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시진한 매뉴얼에 긁히는 적이 있는 거고, 나중에 누구더라 그 경찰 종합학교 뭐 교장했던 그 박종환인가 이 사람이 저거는 그 진압은 잘못된 거라고 비판하면서 시진한 매뉴얼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뭐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렇게 금방 안 할 줄 알았는데 25시간 만에 막루 진압 들어간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라니까. 저는 그때 하여튼 공교롭게 감옥에 또 있을 때라 현장에 거기 언론 보도만 봐가지고 거기 왜 가셨어요? 양심수기 때문에 양심이 훌륭하다고 가뒀었죠. 그때. 사실 이제 피부를 못 느껴봤습니다. 언론 보도나 이렇게 봤는데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빨리 진압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왜 경찰이 서둘러요 당시에? 그래서 그게 이제 가령 이제 뭐 우리는 김석기 이제 이런 진압 책임자로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서울 경찰청장이었고 실제 이제
본인은 그 사람 했겠죠. 근데 과연 그런 판단, 이걸 빨리 시급하게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판단을 김석기가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청와대나 그 윗선에서 그랬을 그렇죠.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왜 그러냐면 계속 그때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강조했던 게 법질서 회복이에요. 그렇죠. 엄벌에 찬다니 등등 이걸 계속했습니다. 그때 1월 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한강 대로변이 아니라 좀 안에 들어가서 했었다고 그러면 좀 그래도 괜찮을 텐데 한강 대로변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다가 이제 옥상에 이제 올라가서 막루 짓고 이제 거기서 전철현이 자기네들 보기에는 굉장히 사악한 집단인데 테러 집단 테러 집단. 나중에 도심 테러 집단이라 그랬죠. 뭐 이런 게 이제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하는 거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겠죠. 뭐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정치적 판단들이나 이런 게 있었지 않을까. 아니면 좀 다르게 이제 추정을 해볼 때는 김석기가 자기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자기 실력을 가깝게 보여주고 싶었던 뭐 이런 욕심이 앞서서 그러지 않았을까. 두 가지 정도가 추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그 김석기. 그렇죠. 당시 참사 때 경찰청장 내정자였고. 내정자요? 경찰청장이 됐는데 지금 경찰청장이 내정자였죠. 되진 않았죠. 그랬는데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고요. 그 내정이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 청장은 이제 어청수, 지금 이제 청와대 경호처장이 돼 있고요. 예, 뭐 다 그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그 경찰청장 내정자가 책임자였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 무전기를 다 꺼놨다. 나는 하나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바로 증언을 했었고요. 바로 2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 2009년 2월에 사건 발생한 바로 다음 달에 하지 않고 사퇴를 했는데 바로 그 몇 달 뒤에 2009년 6월에 자유총연맹 부총재로 갔다가 지난해 1월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부임을 했다가 지난해 11월에 바로 사임을 하고 지금 올해 출마설이죠. 경주에 출마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기자가 접촉한 바에 따르면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경주. 하필이면 영사를 가도 오사카를 갈까? 아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아닌가 이거? 이름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날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왜 이제 여기 정치인들 무슨 출마 코스잖아요, 그게. 총선 저 코스인데 출판 기념회를 이제 가졌었고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총선의 어떤 꿈을 불태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참 그렇게 불을 내고 또 불을 태우려고 그러네요. 저희가 뭐 찍어라 찍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고요. 그러니까 용산 참사 당시에 책임자였던 김석기 내정자. 김석기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주에서 출마하면 저 계속 쫓아다니면서 살인마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경주입니다. 경주. 4월달에 가서 경주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경주. 경주에 출마하십니다. 경주 불국사가 있죠. 불이야, 다 불. 다 불날 작심을 했구만 이 사람이. 네. 뽑으시면 경주에 불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용산 참사가 난 다음에 이제 범대위를 꾸리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왜 맡으신 거예요, 이걸? 그게 참 어떻게 설명해야 이게 좀 미묘한 게 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는 이게 딱 보니까 그걸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큰 사건인 거고 사람들 그럼요.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길게 갈 거예요.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는 수원에 이제 이 재단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 먼저 가서 일을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장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정리해 올라오자 해갖고 이제 저녁 때 저는 올라왔는데 그날 이제 뭐 낮에 이제 여기 단체들이 막 모여갖고 이제 회의를 해갖고 비상 뭐 회의인가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범대위하고 이제 다른 건데 그때 이제 급하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범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논의들을 좀 하고 그런 건데 그냥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범대위 결성 회의를 하는데 어쩌게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게 이 사회를 안 맞는 거예요. 이 대표 범대의 결성이 사회를 서로 미루고 안 맞는 건 상황이에요. 다들 이제 그려지잖아요. 다 이제 빠꾸면 이거 선수들인데 부담들 싸움일 거고 부담되고 이거 나중에 또 구속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가 이렇게 맡게 되는데 이거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야 이거 구속감이다 생각하면서 범대의
그 결성 회의 사회를 본 거예요. 예감을 원래 하시면서. 대표자들이 봐야 되는데 누구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사회를 보게 됐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집행위원장을 이게 추대 되신 거예요? 등 떠밀려서는 아니시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셔서 근데 이게 마스크를 잡은 죄로 서로가 이렇게 뭐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 조정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니까. 일종의 공포심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이명박 선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 6명이나 죽은 사건이니까 이거 뭐 아주 길게 가지 않는다. 뭐 한 달 내진 2달이면 저기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든 저 영리할 거 아니냐. 심지어 전두환 시절에도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죽고 그러면 돈다발을 싸갖고 와서 돈보따를 싸갖고 와서라도 회의를 해서라도 장례 치르는 거거든요. 빨리 끝나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봄 그런 오기 전에는 생각을 끝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처음 전두환 때도 그랬었어요. 야. 그래서 저는 뭐 워낙 80년대 그 후반서부터 계속 이런 것들 많이 봤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요거 아마 기르면 뭐 2달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죠. 뭐 이제 그랬던 건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었죠. 각하가 시종일관 뭐 준법 질서 확립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접근을 보면 했단 정말 말이에요. 전두환보다도 각하가 더 굉장히 독한 놈이에요. 세게 나오는. 아니 그게 왜 행동대장. 아니 그게 우리가 이제 나도 이제 내가 이명박을 잘 몰랐었다라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정권은 이거 많이 해서 이제 그 해치우는 건데 이 사람은 내가 아마 그래서 같아요. 저기 중동이나 이런 데서 건설사 저기 사장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가 중동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그때 당시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뭐 다른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 있었거든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그런 건설사보다 공기를 압축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해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다른 나라는 8시간 일하고 이제 쉬는 거잖아요. 그럼 12시간 불 켜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사람이 한 명 죽는다 해서 공사를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죽고 뭐 이게 되면 맨 처음에 좀 유가족들 나서서 막 세게 나오고 그러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지푸리 지치죠. 지푸리 지친다. 근데 나중에 진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청와대 가서 그쪽에 이제 직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게 이제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빨리 정리합시다. 근데 이런 직원을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양반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각하가 하신 말씀이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끄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아이고. 진짜 떨어진다. 이런 뜻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워딩 그 자체는 뭐 전에 안 하지만 그런 뜻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때 또 청와대에서는 덮으려고도 했었죠. 다른 사건으로 그 강호순 씨. 살인 사건이 있으니까 청와대에 이제 그 행정관이 이 경찰에다가 공문을 보낸 게 또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제 기억이 생생한 게 이 행정관의 부서도 청와대 국민소통 담당 부서였어요. 국민소통 담당 부서 행정관이 이 용산 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 당시에 마침 그거야 자기네가 사주한 사건이 아니겠지만 오기락이겠지만 이 경기 지역의 연쇄살인범 사건이 터졌으니 이걸로 덮어라 라는 이메일로 지금 이제 언론 조작을 지시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이렇게. 그렇죠. 그 무렵에 또 장자연 또 그 무렵 비슷한 아닌가요? 시기입니다. 저는 뭐 사이코패스다 뭐 강호순이 맞아요. 그때 한참 화제가 됐었죠. 뭐 잘생겼다 이런 걸로 또 신문에 일면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선정적으로 보도했죠. 사이코패스가 완전 따로 있었네요. 사람 죽거나 말거나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런 정신세계를 갖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해를 넘기진 않을 거다 이랬는데 해를 넘겼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장례 치르는 게. 그렇죠. 그럼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뭐 천주교에 계시는 이제 신부님들이 계속 이제 어떤 집회 공간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자원봉사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한 1년여 가까이를 계속 이 차쟁을 300일 넘게 미사를 매일. 우리가 그때 장례 치를 때까지 참사에서 장례 치를 때까지 355일이 355. 열흘 빠지는 1년. 장례식이 이 해를 넘겨서 2010년 1월 9일에 있었고요. 맞아요. 이게 합의가 된 게
참사 난 그 해 12월 30일에 합의가 딱 돼서 해를 넘겨서 결국 1월 9일에 범국민장으로 이렇게 열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경 쓰지 말았던 각하가 이렇게 어쨌든 뭐 큰 집에서 5단이 있었을 테니까요. 뭐 장례까지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뭐 극적 타결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배경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그게 이제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그쪽에서 이제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이제 처음에는 구청 용산구잖아요. 용산구청에서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을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좀 회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구청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움직임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게 대응 담당자가 없고. 예, 정말 이제 그런 거에서 오히려 안 해요. 더구나 저는 굉장히 걱정했던 게 이게 유가족이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가족 쪽에도 이게 사돈의 8촌 이렇게까지 다 뒤져가지고 공무원이니 경찰관이니 이런 걸 다 찾아내요. 그 가족들을 매수 통해서. 정말 잔인하네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5가족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유가족들하고 이런 접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 다 공개하자. 공개하고 다 공개하자. 그때 진짜 어머니들이 해줬으니까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 것들이. 근데 어쨌거나 그런 그렇게 유가족들을 국어 삶으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놓은 거예요. 방치해놨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6개월 싸움을 굉장히 이제 빡세게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언제냐 이제 8월 달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돌아가시 직전에 8.15 직전에 서울시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저기를 가져왔었고 뭐 이랬던 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형식이든지 굉장히 형식적이든 뭐든 간에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외에 시장이 또 그거에 대해서 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다 빼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어서 그 이제 물밑 접촉을 하다 깬 거죠. 그때는 굉장히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굉장히 협박을 받았어요. 이거 안 받으면 여기 진압 들어온다. 우리가 이제 순창병원에서 수배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진압 들어올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보니까 나중에 진압을 들어오기 위한 예행 연습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막 병원을요. 경찰들이 진압 전문가네요. 경찰들이 치고 들어오는 연습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소방 모습 빼갖고 막 걷어 뿌리고 막 그러고 좀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들리는 소리가 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신 날이? 8월 22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사망하기 그 다음날 새벽에 진압 들어오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음덕에 우리가 이제 걔네들이 이제 순천병원에 있던 병력까지 이제 대거 빼가지고 이제 거기 김대중 전 대통령 그쪽으로 하니까 그걸 이제 못했어. 국민여론을 생각하면 이런 거 감히 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9월 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순천향병원에서 빠져나와갖고 명동성당으로 저걸 하면서 이게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어떻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 방어하기 굉장히 힘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명동성당에 와서 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이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 병원에서 성당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걸어갔어요. 아무도 안 잡았나요? 안 잡더라고요. 야, 이거 아니 그렇게 진압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도 멀쩡히 그 상상이 좀 맞게 될 것 같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걸어 나오는데 지금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순천향병원에서 제가 이제 3월 저는 그렇고 이제 남경남 의장은 이제 사건 초기부터 그렇고 해서 남경남 의장하고 저하고 이제 공동집행위원장 하던 이종희 선배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이렇게 수배자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3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이제 이 경찰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신경해지는 거죠. 무신경이 그냥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쟤들만. 그래서 옆에 누가 지나 신경 안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설마 정말로 걸어 나오랴. 그것만 딱 숨기면 그 순간 그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전 무슨 영화 스토리 나올 줄 알았어요. 자동차 트렁크 이중 장치들. 땅굴을 팠다든가. 아니면 탑차 있잖아요. 냉동 탑차. 그렇게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면 더 의심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걸어 나오면. 남경남 전철의 원장님은 아직도
네. 계시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이틀 후에 경찰 자진 출두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5년을 받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년 상황. 이제 절반도 채 안 되지. 3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거기는 이제 받으신 거죠? 그 용산 그 막루투쟁 그 배후 조정한 거서부터 그 전에 이제 그 지역의 그 전철은 지역들 투쟁들을 지휘하고 뭐 이랬던 거까지 다 포함해서 뭐 상도 이쪽까지 다 포함해서 그 초기에는 1심에서는 7년 나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5년을 깎은 게 주범이 이제 그때 이제 이충현 씨거든요. 그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해서 이렇게 법리상으로 이렇게 해서 5년이는 이제 다운된 게 이제 5년이었죠. 그래서 지금 수감돼 계신 이충현 씨는 용산 사구역의 직접 관련자고 네. 그리고 아버님이 당시에 돌아가신 그 이상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형이 가혹하게 그렇죠. 그때 그래서 법정에서도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게 이제 그 중현 씨가 선고를 딱 받으니까 심에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게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머님도 오열하시고 교수님도 계속 그러시고 그래서 당시 또 다리도 불편하셨잖아요. 예, 그 이충현 다치셔가지고 씨가. 이충현 위원장 용산 사상공소 때 이충현 위원장은 또 다리까지 그러셔가지고 그때 그 이충현 씨는 좀 그래도 하고 초기에는 좀 이렇게 다리 다치고 해서 좀 불편하고 그랬었고 근데 법정에도 이제 그 목발 짚고 나오고 다행히 지금 괜찮아요. 굉장히 다행인데 그때 그 막루에서 이제 이렇게 막 화염 막 물길 솟을 때 탈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막루에 탈출했던 사람들이 거기 그 옥상에 이렇게 난간에 매달렸었어요. 구조를 받으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도 구조해주지 않는 거죠. 결국 특공대도 자기들 죽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아무도 구조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버티다가 한 10분 가까이 버티다가 힘이 빠지니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밑에 안전 매트리스로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세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것도 안 깔았다. 그런 걸 준비를 전혀 안 했나요? 안 했죠. 허리고 척추, 다리, 골반, 복숭아뼈가 다 이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중에 두 사람은 지금도 병원에 다니면서 수술을 재수술 한 10번씩은 받았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계속 고름이 나고 막 해서 이러니까. 아니, 그런 진압 작전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안전 그게 기본이거든요. 얼마 서둘렀으면 거기 그 건물 주위에 안전 매트리스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안 하고 그냥 치고 들어오기만 한 거잖아요. 컨테이너 타고. 그건 정말 죽이겠다는 생각 그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전투지, 진짜? 전투. 저는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 예상될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게 만약 완전 준비를 해갖고 화학 장비차까지 해갖고 다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진압을 했으면 사람들끼리 죽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뭐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했다고 하는 게 전통적인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어려운. 좋게 봐도 이거는 과실치사.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게 또 지금 바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죠. 그 재판에서도 쟁점이 바로 그 과잉 진압이었죠. 안에 그 막루 안에 인화 물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 그 특공대가 들어가잖아요.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안에 과연 그 인화물질이 있는 것을 경찰이 알고 있었느냐. 근데 재판 과정에서 보면 다 알고 있었다고 증언들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경찰 측에서 그 경찰 근데 이게 좀 많이 다른데 이게 그냥 윗선에서는 알고 밑에서는 모르고. 밑에서는 모르고. 그러면 이게 간부들이 죽일 놈들이에요. 이게 이제 경찰 간부들이 자기들은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다 알면서 그 위험한 상황에 자기 부하들이 투입을 시킨 거잖아요. 투입해서 그러는데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걸 인지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공대들 이렇게 증언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뭐 수배 중에 가보지 못했지만 다 이제 기록으로 보고 듣고 뭐 그랬던 건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서는 자칫하다 죽겠다고 하는 것들을, 그 공포 같은 것들을 다 특공대들이 갖고 있었어요. 워낙 신나 냄새니 뭐 이런 것들을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경우니까 진짜 그때는 어디서 불꽃 하나라도 튀면 파견할 수 있는 이런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물포 쏘고 진압 들어갈 때 7시 5분에 1차 화재가 발생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게 이제 위험 상황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그냥 경찰 특공대를 뺀다고요.
철수를 해요. 예.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후에 그냥 재투입을 해요. 그냥? 그냥 재투입을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소화기를 이미 그 전에 다 썼어요. 그 전에 이제 1차 때 투입할 때 올라가면서 뭐 이게 이제 뭐 불 끄고 이런 것들 저가면서 화염병 저가면서 끄고 그런 것들 하면서 다 써버린 빈 그 깡통 들고 소화액이 없는데. 소화액이 없는 소화기를 들어가서 빈 깡통을 들고 가는 맞춘 거예요. 그래놓고서 그런 식으로 다시 뭐 준비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또 무지막지하게 또 올려보낸 상태에서 다시 7시 15분 후인 7시 20분경에 또 2차 화재 정말 큰 화재가 이제 발생해서 그 참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장의 경찰 특공대들조차도 이 위험이 인지되는 상황에서 뭐 본능적으로라도 들어갔다 빠지고 이제는 방어 수단도 없는데 소화기라는 그냥 뒤에서 어떤 작전 시에서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완전 뭐 김석기 그 윗선을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렇게 위험한 현장에서는 이제 현장 그 책임자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안 먹혔다는 거예요. 현장 책임자들은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하다. 이게 자기들 무전하는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위에서는 계속 들어가라는 거죠. 무조건 빨리 끝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 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그 법정을 좀 취재를 하면서 이게 사건 발생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한 10달 정도 지났었습니다. 그 10월에 2009년 10월에 이제 그 남일당 건물이죠. 그렇죠. 그 현장에 지금 작년 말에 철거가 돼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 옥상을 가볼 기회가 정말 그 우연치 않게 현장 검증 재판부에서는 이제 재판하다가 현장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몇몇이랑 같이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사회부에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서를 취재하면서 같이 현장 검증을 하러 재판부가 하는데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10달이 지났었는데도 이게 참 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 건물이 바로 그 이충현 씨 또 이 돌아가신 이상림 씨가 운영하던 그 레아호프죠. 거기 옥상에서는 이제 그 유족분들이 들어오시지는 못하니까 그쪽 레아호프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그 눈물을 계속 흘리고 계시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참 그때 올라갔을 때도 그날이 또 제 생일이었어요. 10월 12일이었거든요. 지금 생일을 공개적으로 생일에 그 현장 검증에 그 올라가게 돼가지고 참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배경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공권력이 국민을 죽인 사건인데 그거는 또 이 현장 경찰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지금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일단은 1차적인 사태 수습 정말 사망자를 장례 치르는 것까지 1년이 걸렸고 아까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시해 이런 지금 이제 이 정황에 의해서 그렇게 끌렸고 잡혀가셨다가 옷고도 치르고 나오시고 간신히 장례만 치른 상황인데 3주기를 맞았는데 진상은 모르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저는 언론 보도로만 이게 뭐 취재자도 아니고 저는 기자도 아니고 뭐 법정 관계자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고 한데 일반 그냥 국민의 관점에서 전해오는 뉴스들이 얼토당토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떤 국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자꾸 회의하게 만드는 사건이 MB 정권에서 대표적으로 용산 참사예요. 근데 그중에 화재 원인도 논란이 있고 아직 안 밝혀졌죠. 그렇죠. 저 법정에서는 뭐 법원에서는 그 화염병에 의한 저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첫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화염병이 다 젖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포를 계속 쐈죠. 물대포를 엄청나게 쐈으니까 화염병이 왜 심지가 이제 말라 있어야지 불을 붙이든지 말든지 불이 안 붙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그 상태였던 거죠. 근데 화염병이 했었겠냐.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 7시 20분 이쯤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위로에 올라가 있었어요. 4층 위에. 4층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워낙 숨막히는 상황들이 이러고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창같이 이렇게 구멍 뚫린 데서 그쪽으로 이렇게 숨을 내쉬고 막 이렇게 됐던 상황들이에요. 화염병 던지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나중에 다 수감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도 그 대목이지만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런 생각이 너무 있을까? 무서웠다는데, 너무 무서운데, 거기서 화염병을 던졌겠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도 한 결과까지 법정에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걸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유증기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라든지 시발이라든지 가연성이 높은 어떤 이런 저거들이 이게 가스를 차게 되면, 조그만 스파크만 있어도 스파크만 있어도 되는데, 그걸 그냥 무조건 의해서도. 화염병으로 한다. 도리어 법원에 저러면 화재의 원인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그걸 저기를 이렇게 원인 미상 이렇게 돼야 그렇게 되는데.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인 미상이라고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했다라면은 지금 5분이 이제 구속이 되셔서 4, 5년 이상의 장기 그렇죠. 투옥이 되신 건데 그 정도만 판단해줘도 이렇게 장기 그렇죠. 예, 갈 수가 형량 없는 거죠. 자체가. 아니 또 여기서 또 이제 그 형평이 좀 어긋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그때 당시 막루 농성했던 사람 7분이 이제 구속됐고 플러스 이제 남경남 의장이 하고 8명이 이제 구속돼 있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은 거면 경찰 한 명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이에요. 네.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인 건가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치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공무집행 치사. 치사와 또 치상 다른 경찰관도 부상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건 공무집행방해 이제 치사가 돼버린 건데 그러면 이제 철거민 5분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렇죠. 그잖아요. 그거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없는 거예요. 네, 법적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과잉 진압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된 맞습니다. 것이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야지 이제 이 그 철거민 분들 이 5분 돌아가신 거에 대한 이 처벌이나 판단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과잉 진압이라는 것을 이제 법정에서 계속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직후에 이제 뭐 이렇게 당시 경찰 책임자들이랑 이런 저거들은 이제 고소를 하고 그랬는데 다 무혐의 처분 나왔어요. 제도 신청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 버린 거라서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가진 자의 법이다라고 하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평등하지가 아니, 않다.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뭐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누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은 그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예.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뭐 병사인지. 그래서 이제 법적 경리를 의도적 해야 되는 거 살인인지 아닙니까? 과실치사인지. 그럼 이분들은 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자 내리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예. 이게 사건이 나자마자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시신을 찾아서 막 헤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용산경찰서 뛰어갈 거 아닙니까? 용산경찰서 뛰어가면 계속 시간만 끌어요. 우리가 확인 중이니까 기다려 계속. 그래서 계속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갖고 뭐 중대병원도 가보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안절부절한 거죠. 그냥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내 가족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서울지검이 아주 신속하게 이 사건 발생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그 수사본부가 신속하게 꾸려집니다. 그래서 검사만 2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이 돼요. 네. 수사결과에 나중에 보니까 100명이 넘는 이 수사결과에 대해서 대규모 저기가 수사본부가 결성되고 그 수사본부가 결성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강제부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강제부검을 했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못했다. 근데 나중에 유류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상림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용산구청에서 보낸 공문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좀 더 조금만 보면. 즉 그걸 무시하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부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부검을 해놓고 이제 그 아무리 시신이 굉장히 참혹해요. 이게 비싼 시신이요. 아주 끔찍한데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저기 했을 텐데 만약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폭행에 의해서 뭐 저기 했다든지 계속 유가족들 중에는 폭행돼서 숨진 거를 뭐 불에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했는데 어떤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한 거 아니냐 자기들이. 그리고서 이제 국가수에서 5명의 의사를 대기시켜놓고 딱 곧바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리고 좀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해버리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 시신을 갖다가 5군데로 다 찢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민중의 소리 기자인가 누군가가 이게 이제 시신이 저 순천병원에 있다라는 거를 귀뜸을 해줬어요. 어떤 기자분인가 누구한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 거기다 빨리 보냈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그 순천병원에서 다른 데로 찢어놓으려고 했던 이런 거를 거기서 차단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게
저기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영안실에 예약이 돼서 일로 오는 것 같다. 수원 쪽에 수원으로까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이게 이 5명으로 다섯 군데 찢어놓으면 훨씬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계격파시키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강제부검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처음 했던 짓이 이런 짓이에요. 강제부검은 순천한병원에서 다 했는데. 아니 순천병원에서 한 게 아니라 그 국가수에서. 국가수에서 한 후에 그래서 영안실을. 당시에 그 검찰 그 수사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명 넘게 나중에는 100명 가까이 이게 그 역대 형사 사건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그 검사가 투입된 수사였고 그때 당시에 그 뭐 김석기도 그렇지만 그 저도 기억이 남는 이름이 정병두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병두 당시 그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아주 잘 나갔고요. 이 정권에서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중앙지검장까지 하다가 어디에 지금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번 그 청취자분들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김석기, 정병두 뭐 이 정도 이름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국민하겠네, 이 양반도. 이런 처절한 상황을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건 정말 현장에서 사태를 수습했던 분들 아니면 유가족 아니면 모르고 언론에서 전달받는 건 훨씬 다른 정황. 폭도들로 몰아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테러리스트라고. 이게 2009년 초 상황인데 불과 이제 3년인데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건 뭐 80년 광주 항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공권력이 지금 맞아요. 이렇게 이 짓을 하는 과정을 보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3년 사이에 또 그분은 이거 다 까먹었겠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본질이 아까 제가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 예를 들면 각하의 부정부패, 비리, 그리고 어디서 뭘 얼마만큼 헤쳐드신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분노가 경제 비리들. 그런데 정부가 국가가 국민을 죽였는데 사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은폐 공작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군지 안 밝히고 모르는 거예요. 원인도 안 밝히고 모르는 거예요. 언론이 폭도로 일단 낙인을 찍어놨고 그리고 경찰이 하나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오히려 이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몰려가지고 징역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족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죠. 그때 이게 책임을 가지고 있던 그 김석기 청장, 내정자, 혹은 책임이 없는 게 더 웃기지. 무전기 이 대단한 상황을 아무것도나 몰랐다. 순회군데.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이게 뭐 먼 미래도 아니고 금배지 달겠다고 지금 출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이 불평등한 이 법적인 이 불균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렸던 총장 정병두 고검장 이 총장 후보 조금 있으면 총장 후보로 아마 물망에 오를 겁니다. 검찰총장. 저희가 낙인을 찍어야 돼요. 올라오면 저 양반 용산 참사 덮은 사람이다. 이건 낙인을 찍어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정부가 끝나도 이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 그래서 범대위를 이어서 이제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다음번 정권에서 반드시 이건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 이제 이런 사건들 같았으면 한 20년, 30년 걸렸는데 저는 10년 안에 해결됐거나.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다 봤어요. 보는 데서 사람 죽인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생중계되고 뉴스에 다 나오고 하던 이런 속에서 죽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라서 그냥 무조건 덮어갈 수는 없다.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거지. 기록도 5쪽에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데 저는 용산범대위 집행위원장 하면서 수배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왜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모이지 않을까. 근데 겁이 나서 안 모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재개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배경이 같이 합쳐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 이제 하셨으니까 막로에 올라가신 분들이 거기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제도가 상당히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재개발대로 해서 우리는 뉴타운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서울에 있는 뉴타운 지역에서 보면 이제 세입자들이 보통 70%가 넘어요. 세입자들이. 그렇죠. 용산은 80% 아마 넘었을 거예요. 세입자들이. 예. 그래서 세입자들이 거의 다수인데 세입자들은 재개발 관련해서 아무런 그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막 그 지주들 중심으로 가옥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꾹짝꾹짝 해갖고 좀 비밀에 막 진행됩니다. 막 진행되고 이제 소문을 막 떠들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관리처분 뭐 인가계획 관리처분 계획이 이렇게 인가가 나고 사업 승인이 떨어지고 그러면 갑자기 용역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뭐 재개발 본격적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데 이미 다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용산 같은 경우는 상가 세입자였는데 상가 세입자들은 이제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돌아가신 양행회성 열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 사모복집 쪽에 만드는데 그 2억 원 권리금 2억 원을 투자를 했고 지금 초기 인정 그 인테리어님을 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저거 하잖아요. 그게 1억 5천을 투자했어요. 3억 5천만 원이었단 말이죠. 권리금과 인테리어만. 근데 이제 그게 보상금이 나오는 게 이주비 플러스 하는 게 5천만 원 이렇게 이주비까지 합쳐봤자 5천만 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상가를 만들고 뭐 이게 세내고 뭐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놓은 거잖아요.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데 근데 바깥에 밑에서는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용역들이 거기 활개치고 다니면서 영업방해하고 뭐 온갖 폭력배들이죠. 온갖 폭행과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뭐 이상림 씨 같은 분도 이제 돌아가신 그 이상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용역들한테 불알도 잡히고 뺨때기도 맞고 며느리분 앞에서 온갖 욕도 다 듣고 이런 식의 안하무인의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이제 깡패들 동원돼 갖고 이게 무법천지 공포지대로 만들어 버려요. 정신적인 압박까지 하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하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가게 맞는 거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모였던 이제 이충현 씨 중심으로 했던 이런 그쪽에 이제 철대가 이제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 이제 다급해진 상황에서 이제 막루를 짚고 올라가기로 이제 결의를 하고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물어볼 거는 과연 철거 지역의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시민권도 없는 거냐. 국가가 이 사람들 보호를 하지 않을 거냐. 막 이렇게 충돌하고 그러면 경찰한테 얘기해도 연락해도 안 와요. 용역들이 일단 뜨기 시작하면. 도리어 용역들이 자기가 그 업무를 영업 업무를 보는 거예요. 합법적인 업무를 보는 거고 그걸 방해하는 게 그 업무 방해죠. 그러니까 경찰은 오히려 용역을 싸고 도는 형태로. 심지어 이제 경찰이 조폭을 싸고 도는 꼴이네요. 그 참사 당일 전날 밤에도 보면 그 영상들이 있었죠. 그 용역들이 폴리스 방패를 들고서 이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들도 포착이 됐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참사가 나고 나서도 그 남일당 건물 주변에 계속 그 용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유족분들을 계속 위협하고 그랬었고요. 지금 이 말씀 주신 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 철거민 사태들 그동안 쭉 1년의 역사적 과정에서 봐왔던 특히 이제 서울이나 주요 도시들은 다 개발의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용산 참사만 해도 그 거리감을 느끼는 일반 국민들은 철거민 그러면 굉장히 빈민 맞아요. 혹은 저 하층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계동 우리 막 하이천 시절을 생각해서 달동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레알호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다 상가 자영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권리금 2억의 용산 사구역 정도의 지역에서 인테리어 1억 5천 투자하고 하면 이분들이 빈민은 아니죠. 중산층이거든요. 근데 그 중산층들이 단지 자기는 건물주나 토지주가 아니라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아까 시민권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저항을 하다가 공권력이 찍어 누르고 죽음까지 이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늘 양극화 문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얘기해 왔지만 이제는 용산 사건은 사실은 죽은 분들이 이 하층민이 아니라 중산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재개발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제 60년대 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재개발이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 무슨 뭐 청계천 주변이라든지 중랑천 주변, 안양천 주변, 무슨 한강 주변 이런데 다 판자촌들이 있었고 뭐 저기 신도림 뭐 저 신림동이라든지 봉천동이라든지 저쪽 상계동이나 중계동 뭐 이런데 다 달동네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데를 그냥 다 해먹은 거예요. 다 해먹고 이제 뉴타운 일대에서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은 서울에 남은 요지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뉴타운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게 그 빈민들만 있는 게 아닌 이제 중산층조차도 거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산에서도 이제 그때 가구가 30가구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어떤 분은 거기 길바닥에서 노점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판하시는 분이 자판하는 분도 계셨지만 포장마차하고 그런 분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3억 5천만 원 들여서 이런 분들까지 있었고 동네에서 사장님도 있고 그리고 도리어 다른 지역에서 연대 나왔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가옥 수입자로서 전철연 회원으로서 주거 관련 상당히 주거 쪽에 이제 세입자들로서 좀 빈민층에 해당할까 이런 사람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용산 4구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뭘 지으려고 그런 거죠? 거기요? 거기 국제 업무 뭐 단지 용산 국제 업무지구라고요. 지금 이미 이제 건설 들어가 있죠. 아니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우선 철거만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저 철도공사죠. 코레일이 뭐 그 삼성 좀 이런 등등등 대기업들 컨소시엄에다가 그래서 팔아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삼성이 그럼 주식업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거기는 이제 코레일이 하는 쪽 거고요. 코레일 하는 쪽 거고 그것도 건너편에 또 여기 4구역은 또 코레일하고는 또 상관없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뭐랄까 골 때리는 게 자 이제 지금이 3년 지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난 지도 이제 2년 지난 거잖아요. 그 2년 동안 저기였는데 계속 그 건물만 헐어내고 평단 작업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가 멈춰져 있어요. 그렇죠. 건물이 안 올라가 있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 3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또 흐르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철거민들하고 협상을 했어도 어떤 협상을 서로 협상을 하고 타협점을 찾았으면 뭔가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랬어도 충분한 시간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몰아치기로 해서 전면 철거해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폐허가 되고 근데 서울만 용산 4구역만이 아니라 서울의 뉴타운 지역들이 곳곳에서 그러잖아요. 저기 뭐 아현동 쪽도 그렇고 뭐 저쪽 동작동 사당동도 그렇고 철거된 지 몇 년 동안 다 내몰고 스프레이 뿌려져 있고 아주 흉가처럼 폐허가 돼 있는데 몇 년씩 방치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정말 흉물인데요. 그죠? 흉물뿐만 아니라 위험 지역이고 굉장히 도시 주택권 공동 현상에서 의심스럽죠. 뭐 범죄 구역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달동네에 사는데 산 꼭대기 달동네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하층민인데 이 중산층의 시민권이나 재산권도 인정되지 않으면 이 서울 시민 혹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제가 보기엔 70~80%는 이번 정권이 보기에는 이거는 모두 아닌 그렇죠. 인간들로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라도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 저기 오세훈 시장에 있을 때 한강 르네상스 한다 그래가지고 한강 르네상스가 아주 굉장히 거창한데 저기 서울역서부터 이제 그 한강 거기 그 용산구 쪽에 이제까지 이제 쭉 이제 한강 철교 있는 데까지 쭉 그거를 갖다 다 완전 그 한강 르네상스 지역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림 아파트 주민들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림 아파트 주민들이 한참 그 대림 아파트가 저기 만들었을 때 한강 조망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비싸게 아파트를 사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 5년도 안 된 걸 갖다가 허물라고 그러니까 5년도 안 된 거. 그때 2009년도에 당시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지금도 이제 거기는 플랜카드 아직도 지금도 붙여 있어요. 그 플랜카드 무섭더라고요. 한강수가 뭐 혈수가 될 때. 그렇지. 그야말로 저는 지나가면서 혀를 찼습니다. 아니 이런 좋은데 사시는 분들이 저런 좌파보다 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구호를 걸어놨나. 아니 그 무서운 구호의 문학이 있어요.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그 이 철거 지역 구호들을 열심히 보는데 이태원에 제일 오래 걸려 있던 가슴 아픈 구호가 누구를 위하여 내 집을 허무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지금 없어졌는데 아마 이제 헐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처절함들이 이게 도심 곳곳에서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권 문제로 걸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게 3년 전 그리고 장례 치른 지 2년 전 이 용산 참사가 정말 분노감이 많았는데
폭발적으로 집결되지는 못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죠. 들어보니까 지금 3년 전에 더 심각했구나라는 이 체감이 확 되는데 좀 자괴감도 좀 들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 지금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그 직전에 이제 촛불이 있었죠. 그 직전에. 네. 2008년에. 이게 그 어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개발 환상, 그러니까 뉴타운 환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헷가닥하게 만드는 거죠. 아, 나도 돈을 벌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들. 보통 총선 공약 같은 거 보면 다 재개발 들어가 있잖아요. 재개발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실제로 재개발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 장밋빛 환상에 아, 우리 뭐 거리가 깨끗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 뭐 저항하면 아, 저기 뭐 소수 이기주의. 아니 뭐 나라에서 큰일 한다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점들이 명확한 사실을 명확하게 못 보게 이렇게 흐려놓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매우 기술적인 조작들이 진압 과정, 진행 과정, 여론화 과정, 재판 과정에 다 개입되는 사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게 그런 거 같거든요. 그 뉴타운 막 저거 이런 환상들이 있었고, 근데 용산이라고 하는 게 용산 참사를 이게 이제 저거가 이게 그 뉴타운에 대한 환상. 나는 저기 땅 투기에서 한몫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욕망.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정면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면으로 그걸 응시해야지 진정으로 이제 용산 참사에 대해서 이것에서 추모하고 같이 동참을 하는데 이러기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좀 보이는 모습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용산 참사 싸움을 하면서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바뀌는 게 당연히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죽어가니까 야 더 이상 이제 뭐 땅 투기를 통해서 뭐 재개발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자기가 무슨 뭐 이득이 될 게 없겠다. 심지어 이제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입자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가옥주조차도 돈을 더 보태야지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 땅 투기를 통해서 저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죠. 환상이 좀 많이 깨진 상태군요. 근데 2009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남아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거기 와서 그 광장에서 추모하거나 이럴 수 없었던 이런 게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 거의 가까이 될 동안에 이렇게 그 유족분들이 보면 그 남일당 건물에서 계속 계시고 또 연대하는 정당 또 시민사회 단체들 쭉 와서 이렇게 1년 가까이 이렇게 버티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을 텐데 박명 선생님 순천향병원에 계시다가 명동성당 가 계셨지만 그 남일당 현장에서 이렇게 1년 가까이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랄까 그런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 문정현 신부님은 그러셨죠. 한번 여기는 매일 전쟁터다. 매일 전쟁이야. 매일 얻어맞는다. 나 안 맞았으면 좋겠다. 신부님조차도 매일 욕하고 경찰하고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해서 문정현 신부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천주교 도시빈민사목위원회에 이제 이강서 신부라든지 이렇게 먼저 그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셔갖고 거기서 생명평화 미사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6월달 되면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거기서 아예 그냥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버리는 거죠. 이 힘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온 그 신부님을 따라서 온 수녀님과 뭐 신도들의 힘이 굉장히 컸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이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저기를 그냥 참사가 일어난 이런 곳이 아니라 거기 가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죠. 거기서 가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하나하나 이제 그런 저들도 설치 미술품들 이런 거 해내고 벽화도 그리고 얘기 스토리가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자기가 뭔가를 용산 참사에 연대하는 뭔가를 하게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플러스해서 정말 이게 1년 가까이 거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쌀벌한 공간인데 이걸 지킬 수 있었던 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1년 355일 동안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뭐 모금 따로 이렇게 세게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데 1년 동안에 이 모금이 된 게 14억이에요. 14억이 동안. 근데 이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10,000원, 20,000원, 뭐 많아봤자 10만 원. 개미들의 신부님들이 이제 성당에서 뭐 가끔 뭐 100만 원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14억 모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요. 한 달에 1억 이상. 이렇게 이제 돈들이 오는 게 이게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가 동의를 하는데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지역에서 전라도 저 영광인가 이쪽에서 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농사 짓는 분이에요. 막 농사 꼭 와서 좀 하고 싶었는데 농사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못 왔잖아요. 그래갖고 한 10월달 넘어가고 농사일 좀 끝났을 때 11월달인가쯤 오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새벽에 이제 거기 와가지고. 자기 혼자 거기 이제 참배 묵념을 하고선 한참을 이렇게 묵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 뭐 몇만 원 이렇게 내놓고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힘이 사실은 용산을 지켰던 거 이런 게 아니겠느냐. 결국 이렇게 해서 버티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경했던 이런 정부도 한 발 물러서게끔 했던 이게 이제 장례 타협 협상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용산 투쟁이 이제 진행되는 내내 감옥에 있어가지고 그 투쟁 현장에서는 이제 참 동참을 못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화염이 막 치솟고 이런 이제 화면들을 보면서 용산은 이명박 시대의 광주다. 그때 이제 저는 전후 상황을 좀 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명박 정권이 정권 초기에 국민의 그야말로 거대한 저항에 직면을 했습니다. 부딪혔죠. 정권이 앞으로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 말까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고, 근데 촛불이 이제 8월 중순에 가서 식어가면서 반격이 이제 시도되는 게, 물론 공안 탄압들이 이제 시도가 됐는데, 국민들의 저항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포감을 준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군부가 저는 광주에서 학살을 선택한 것도, 이게 전국적인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하게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무리하게 매뉴얼도 무시하고 했던 것은 어떤 공포적 상황을 만들려는 이런 자기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거고 실제 국민들도 사실 공포감을 크게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을 보면은 2008년하고 완전히 대비가 돼요. 맞아요. 2008년은 막 세상을 다 금방이라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국민들이 2008년, 9년 내내는 완전히 좀 겁을 집어먹고 조용해지고 뭐 눈물을 흘리고 사실 또 그에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계속 벌어졌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뭔가 위축되는 한 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용산이 이명박 정권이 자기 어떤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의 시범 이런 탄압 사례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그런 우려가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명박 정부 시대의 그런 탄압이라고 하는 게요. 공안 탄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무슨 공안 국면을 만들었고 그때 집중적으로 공안적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탄압들을 가능했는데 이게 고강도 탄압이 아니라 저강도 탄압이에요. 그래서 촛불 시위를 갖다가 잠재운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 촛불 단순히 집회 한번 참가한 거 가지고 경찰이 집에 전화해 찾아와 직장에 찾아와 벌금 물리고 심지어 압수수색조차 해요. 집회 참석한 거 가지고 그 집회라고 참석한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는 거지. 그게 뭐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뭐 뒤져질 게 없는 건데 압수수색을 해요. 저희 어떻게 압수수색 한 번 안 당했거든요. 정가 시민법인데도 압수수색 촛불 집회 참석했다고 일반 촛불 집회 이렇게 공포를 위축시키는 거라서 그때 촛불 시민들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용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는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반면에 그때 좀 안전했던 뭐였냐면 그 미디어 공동행동 쪽에서 했던 이런 캠페인 이런 부분들 안전하지 그쪽으로 간다. 근데 사실 마음이 있다. 이게 용산은 단 한 번도 합법적인 그런 공간을 열지를 못했어요. 집회 시위를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1년 가까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그때 이제 정당들이 한번 서울역에서 한번 추모대회를 한번 했을까? 이런 정도로 용산 관련해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다 막아요. 집회 신고 자체를 안 받아요. 무조건 안 받아요. 완전 철저히 고립을 시키거든요. 광주처럼. 심지어는 뭐 저쪽에서 광화문 근처에서는 1인 시위하는 것조차도 연행해 버렸고. 1인 시위를.
시위를 1인 시위조차도 막아버렸고 삼보일배하는 것도 연행해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돌아보면 그때 어떻게 뭔가 국면들을 이렇게 뚫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용산범대는 계속 싸웠어요. 계속 잡혀가면서 연행장에 계속 싸우고 소수라도 싸우고 뭐 그랬던 이런 저거들이고 아마 이제 그렇게 들이 쟤네들로서는 이렇게 이게 뭐 지쳐 떨어지길 바라는데 지쳐 떨어뜨릴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구나라고 좀 했었을 것 같고 도리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가는 추세들로 나중에는 또 하방에 또 역전되는 상황들이 공포감을 극복을 한 거죠. 서서히 극복해가는 거죠. 저는 낙검수가 작년에 열풍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쫄지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울림이 있었던 건 실제 우리 국민들이 쫄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울림이 오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쫄지만 먼저 썼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저 출판사가 있거든요. 도서출판 사람생각. 여기서 쫄지마 형사 절차. 그렇죠. 원주시군요. 그래서 하도 잡혀가니까 책을 만드셨어요. 형사 절차 그거를 사람들이 알면 이게 쫄지 않고 수사가 쫄지마의 원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 떴는데. 그때는 팟캐스트로 안 하셔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용산에서 그 진지를 수정의 거점을 진지를 완강하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포감을 이제 극복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싸우면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용산 투쟁이 갖는 저는 이 역사의 의미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벌금이나 이런 거 너무 많았어요. 모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시장은 뭐 이 문제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게 했어요. 했는데 도리어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다급했던 게 오세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가면 그 지방 선거가 있으니까 전해들로서는 2009년 안에 끝낸다는 게 해결을 해야 그래야 선거에 영향이 없죠. 굉장히 서두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2010년을 안 넘어가게 하려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이제 오세훈이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는 뭐 이렇게 사과성 발언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두루뭉실한 이런 것들이었죠.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물밑 협상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달 뭐 이렇게 결렬되고 난 뒤에 이제 정운찬 그때 총리가 올 때까지 이제 오기 전에 뭔가 쭉 이게 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시 정운찬 총리가 오고 나서 도리어 이제 식어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12월달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계속 이렇게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조건 제시하고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이제 뭐 이러고 있다가 이런 것만 계속 오고 그런 거죠. 잼만 계속 날리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12월 20일 넘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좀 되다가 진짜 협상은 그 며칠 사이에 성탄절 전후부터 성탄절 지나고 나서 12월 30일에 바로 문자가 딱 하나 왔었습니다. 범대위에서 합의 딱 이렇게 돼서 그날 아침에 딱 합의됐다 와서 오후에 바로 그 기자회견 그리고 마라톤 협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거의 16시간 협상 막 이러셨죠?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게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얼마 정도가 지켜진 건가요? 상당 부분은 이제 지켜졌어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냥 유가족 보상 문제는 해결이 됐고 유가족 보상 문제는 해결이 됐고 뭐랄까 당시 사구역 털거민들에 대한 그 보상도 이루어졌고 장례식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 실무적인 문제요. 이런 것들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철거민들에게 생계 대책을 위해서 거기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게 전제 조건이죠.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이제 한밭집 임시가 이거를 운영권을 주겠다. 그럼 운영권을 하게 되면 수익을 이렇게 나눠서 생계에 보태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와 여기에 준하는 수도권 지역에 요거에 준하는 한밭집을 하나 또 더 해주겠다. 두 개를 약속한 거죠. 근데 이게 공사가 중단되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고 이게 또 다른 지역도 이게 지금 뭐 경기가 부동산 여기 안 좋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사건인데 이번 정부에서 아주 또 골 때리는 게 한밭집 로비스트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강일학 선장님이 한밭집을 어찌나 그렇게 잘 관리하셨어요. 규모가 큰 데는 굉장히 많이 나는 수익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하면 철거민들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싸우고 그런 동안에 이렇게 이제 생계적이 못했던 이런 저거를 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이제 지치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2009년 12월 말에 저기 할 때는 이제 2010년 6월 달부터 공사가 착공이 된다. 그때부터 한밭집이 운영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대책도 마련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하염없이 이제 그러다가 이게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작년에 그 이제 여기 삼성물산과 대림 포스코 여기에 돼 있었잖아요. 삼성물산과 이게 그 시공사 계약을 맺었던 걸 조합에서 파기를 시켜버렸어요. 그 아직도 시공사를 하고 이렇게 계약을 못 하는 거죠. 조합이 확정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이고 참. 그 내 이면은 모르겠는데 시공사 쪽에서 이게 이제 뭐 조합 쪽에다가 돈을 더 내라 그랬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거 이제 돈을 더 내라 했는데 조합이 이제 개긴 거예요. 자기들도 돈이 없고 이제 이게 나중에 그 수익성이 보장되면 이제 자기도 돈을 어디서 끌어들여도 할 텐데 프리미엄이나 뭐가 붙을지 알고 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조합 쪽도 이제 그 정도 못 주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물산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를 뭐 깍자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이면은 모르죠. 근데 이제 분명히 저거 터집니다. 이게 비리가 터져요. 지금 그 용산 저쪽에 용산에 이제 신계 지역에 이제 그 조합 쪽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사람 한 구속된 사람도 있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거기 용산구청장 박장규인가 뭐 이 사람조차도 이제 거기 연결된 곳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용산 사구역 관련해서는 분명히 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너무 신속하게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07년도에 뭐 그 사업 승인 신청을 했는데 뭐 그게 이제 뭐 곧바로 나오면서 2009년도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나오니까 직접 관리하시나? 이게 뭔가 그렇게 있지 않으면 이 급행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됐겠냐. 급행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각하가 또 직접 관리를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시 합의가 이제 많이 그래도 진행된 걸로 말씀 주셨는데 제 기억에는 이게 그냥 이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관전자 입장에서는 해결된 게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책임자 처벌. 그게 안 책임자 처벌이 안 돼 있다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1년 가까운 싸움을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중간에도 기자회견 하신 그 말씀 내용의 제 기억으로는 지금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때 유가족들이 얼마나 분노가 계속 끌어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사과해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은데 정운찬 총리로 바뀌고 합의 과정에서는 그냥 유감 표명 정도 이 정도로 받아주신 걸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다 보상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생존권도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인권이 좀 존중받는 게 첫 번째 절차인 것 같아요. 그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당시에 굉장히 부담도 있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명시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부담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런 비판들이 뭐 보상을 위해서 역할을 투쟁한 거냐 이런 그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저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그거 맞아요. 뭐 정확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책임자 처벌이라 이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는 거고 우리 계속 그걸 주장하고 싸워왔던 건데 그게 안 된 거고 또 한 측면 뭐냐면 그 뒤에 무슨 뭐 재개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좀 달라졌을 제도적인 개선 재개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근데 그 뒤에도 여전히 재개발 사업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용역 깡패 문제가 최근만 해도 명동에서 명동 성당 투쟁하는 그 지역이 또 똑같은 뭐 이런 것들이라서 사람들은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로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그래서 분명히 그때 말씀드려 했던 거는 이거는 장례 협상이었지. 이게 무슨 용산 참사 관련한 협상이 아니다. 근데 연합뉴스나 이런 데들은 우리 참 굵게 뽑는 거예요. 용산 타격. 사람들이 우리 분명 용산 타격했다는 건 아는 건데 장례와 관련된 최선의 조건 가지고 협상을 한 거고 그 부분에서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계속 가동되고 있는 거고. 거죠. 사실 뭐 장례를 1년 가까이 못 치렀기 때문에 그때 그 장례 관련한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방금 전에 1년 저기 되는 상황들이었고 유가족들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이제
1년을 갖다 그렇게 거기서 길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항상 상복을 입으시고. 상복을 입고. 네. 뭐, 저는 뭐, 그 유가족들이 뭐, 나중에 굉장히 어떤 그 힘들고 뭐 이런 저거들을 내색을 막 해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버텨줬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이 뿔뿔이 흩어져갖고 각자 가버리면. 그렇죠. 근데 당사자가 아닌데 뭐 할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들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그 지속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죠. 뭐 우리들도 여태까지 썼는데 잘 이거 갖고 이거 하려고 그러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그 내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 안 할 수가 없었던 이런 거고 그거 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급하게 대표자 회의를 또 소집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이 말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말씀하시는 줄거리를 쭉 들어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치열하게 각하와 전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용산을 가지고 제일 치열한 1년을 전쟁이었죠. 버티셨고 또 최근에 희망버스 이제 배후로 몰교하시는 아니. 전문 시위꾼? 아니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각하와 이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싸우면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적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용산 참사 1년. 근데 이게 김진숙 지도위원 희망버스 우리 크레인 농성도 거의 1년. 그러니까 각하의 시간 끌기는 대단한 이 작전의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인권운동을 해오셨으니까 그 역대 정권들이 어떤 행동을 해왔고 이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패턴이라든가 각하. 예.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현장에서 느끼는 각하. 더러운 놈이죠. 보통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런 게 안 통하는 사람 같아요. 상식이 안 통하는 이런 거고. 그래서 좀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 세계도 다르고. 진짜 가치관이 진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이런 얘기조차도 그런 거고 뭐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왜 자수성가 갖고 이렇게 좀 했던 사람들이 독불 장군들 있잖아요. 나도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들 안 해본 게 없으신 분이죠. 뭐다 했는데 나도 니돈 받고 고생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들 얘기 뭐 안 듣고 자기 혼자 판단하기 그러다가 이제 망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권 끝나면 이제 감옥 가겠죠. 끝나면 뭐 어디 가겠. 이 세상이 바뀐 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동에서 뭐 대수로를 건설하는데 정말 근로자 한 명 죽어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사 며칠 중단할 수 없다. 버텨라. 뭐 리비아 정부와의 약속을 단축 이행해야 한다. 밀어붙여 지금 이런 식으로 가던 거를 이 대통령으로 용산에 옮겨온 거예요. 국민의 행복과 이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 그냥 공사 이 십장하는 형태로 지금 밀어붙이다가 시민 국민이 죽어 나가고 불타 죽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장례를 1년 미뤄서 치른다?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죠. 그럼요. 이게 세상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굉장히 뭐 집회 시위의 자유가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때 이제 법이 바뀐 거는 이제 도리어 촛불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야간 집회가 허용이 됐잖아요. 아직 헌재에서 야간 시위되는 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합헌 결정 나와야지 맞죠. 야간 집회는 합헌인데 야간 시위는 불법이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야간 집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세지 않았었죠. 많이 허용됐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민중생존권과 관련된 투쟁에 대해서는 아주 유독 잔인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2005년도에 그 농민들 시위할 때 여의도에서 경찰들이 진압 과정에서 2명이나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그 저거 했었죠. 하중군 저기 그 포스코 건설 그쪽에 여기도 또 이제 경찰 진압 과정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 7년도 거쳐서 이제 그 대추리 싸움 할 때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저 잔인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잔인하게 하는 거로는 굉장히
비슷해요. 뭐 이명박 정부 되게 잔인하고 막 이러고 사실 뭐 2005년도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저거 진압하는 게 이제 뭐 이번에 용산 때 써먹고 그 쌍차 때 써먹고 그렇죠. 노무현 때도 뭐 오산 세교령에서 그 써먹고 뭐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방법인데 다른 점은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민 2명 저기 했을 때 어쨌든 거기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렇죠. 경찰청장 옷을 벗기거든요. 전용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김석기는 저기를 했을지 몰라도 계속 이 강경 진압 뭐 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계속 승진시켰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쌍차에서 강경 진압을 했던 게 경기경찰청장이 조현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으로 올라갔다가 경찰청장으로 올라가죠. 아까 저 정병두 같은 사람도 이제 있는 거죠. 이래갖고 어쨌든 이게 성과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뭐 이렇게 어쨌든 자기 말 잘 되는 사람 무조건 이게 나한테 충성만 하면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하건 그래서 이 정권이 진짜 국가를 생각하는 이런 얘기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죠, 회사. 국가를 사유한 거죠. 깡패 두목이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깡패 두목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잖아요. 계속 MB파. 아니 해보더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이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을 나한테 충성한다고 계속 승인시킨다는 말이 돼요? 어쩌수 같은 사람들 결국 저기서 다시 또 불러들어가 경찰을 또 시키잖아요. 누락되니까 오사카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불러들여서 좋은 자리에서 쉬다가 포맷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사카 보냈다가 경주로 출마시키고 이게 무슨 각하 주변에다가 딱 끼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각하도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난 출세를 해야 되겠다. 나는 뭐 크게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 목숨 걸고 충성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무슨 짓을 사람이 죽어도 뭐 눈알 깜짝 안 하고 내가 무슨 지시건 각하가 하는 대로만 하면은 나는 높은 자리에 간다. 이게 뭐 확고하게 지금 인식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관료들 사이에서. 제대로 충성은 하겠네요.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2012년 총선 대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반드시 이겨야 될 이유가 하나 또 생겼네요. 진상규명 그리고 사과. 네, 그리고 받아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그렇죠. 근데 다음 정부에는 현재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사 저기도 지금 그 과거 청산 관련한 작업들이 김대중 대통령 때서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 다 중단시켰죠. 그렇죠. 다 문 닫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진실화위원회에서 사건 조사 뭐 절반 다 못했어요. 그거에 못했고 그 뭐 민간인 학살 부분들 그대로 남아 있고 상당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고요. 그것도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진상규명이 됐던 이런 사건들이 다 법원에 가서 재심, 무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시 이제 이후에 재심에서 무죄 나올 일들을 또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이제 용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득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그분이 떠올라요. 우리 박비대에 떠오르는 뭐 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준석 씨. 얼마 전에 철거민 발언으로 완전 폭풍 비난. 철거민 두고 미친놈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요. 전문 시권이라고 했죠 트위터에 예전에. 그것도 뭐 새해를 하는데 좀 시끄럽게 했다 이걸 가지고 뭐 서초 이동인가 뭐 5월에 했던 트윗인가요? 그 트윗이 이제 화제가 돼서 그런데요. 이런 분이 한나라당을 쇄신하겠다 이런 일원으로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 시위하는데도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반전을 전문 시위꾼이 아니라 시위 전문가 이렇게 우리 바꿔볼 그렇잖아요. 시위도 해본 사람이 하죠. 시위 카운셀러. 시위 모르는 사람들 했다가 괜히 저기 붙잡고 우리 쪽에 피해 많이 당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위 전문가가 물론 이제 투쟁 전문가였던 시절이 있어요. 저희 젊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 뭐 니고시에이터 혹은 뭐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그 협상 말고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최대한 이제 덜 다치고 목적을 쟁취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저희도 자격증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뭐 시위 설계사. 그러면 안전 시위사 뭐. 자격증을 누가 봐요? 바로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되셔야죠. 저희가 방송에서 깃발도 몇 개씩 소개해드리고 그럼요. 맞아요. 위험하시면 저 깃발 밑에 숨으십시오. 안전
이렇게 안장도 사고. 매뉴얼도 보급하고. 네네. 우리 저 편집장 한번 잡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사로 태어나고 완전통을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지리산회사의 용역 CMS. 위원장님께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시대요. 아. 네. 현장 전문가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셨어요? 뭐 재미난 것들은 뭐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령 이제 그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6개월을 살았어요. 네. 수배돼서 그 안에 그냥 운둔하고 장례식장에만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게 장례식장에서 총 10개월을 살은 거예요. 제가 수배돼 갖고. 그러니까 3월 초에 이제 수배가 돼서 이제 장례식장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6개월을 살았고 또 이제 명동성당으로 옮겨서 또 4개월을 살았는데 거기도 마침 또 영안실이에요. 그래서 성당에서 내준 게. 그런데 순천향 거기서 이게 갇혀 살으니까, 이게 좀, 뭐,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전처럼 방법을 다 써보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서 배드민턴을 쳤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이게 천장이 낮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보통 치는 식으로 치면 이게 다 천장에 다 걸려요. 그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선 타구를 쳐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빨리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대표 수준으로. 네, 그 운동이 1시간만 하면 땀 쫙 흘리고. 이러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는 이제 제가 탈출을 좀 진짜 하려고 그랬던 게 뭐냐면 쟤네들은 이제 여기 경찰을 싸고 있었잖아요. 경찰이 순천향병원을 다 싸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출입구마다 다 저기고 뭐 외곽에도 세워놓고 그 시신 보관하는데 안치실 거기도 이제 막아놓고 있었군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루에 사용료가 250만 원씩 나가요. 그 장례식장과 그 시신 안치실 냉장고. 그러니까 해서 이제 250만 원씩 나가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리를 고사시켜서 결국 지쳐 떨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지푸려 이제 죽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 탈출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이제 바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미군들 쓰는 지금 뭐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보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좀 미국으로 탈출하시려고 노리다가 그래갖고 쫙 이제 도망가려고 그랬었죠. 저기 이제 딱 내려가서 첫종 딱 끊고 넘어가서 쫙 먹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연구 금리 끝에 이제 경찰이 가장 허술한 이 틈을 새벽에 이제 우리가 4층에서 이제 밧줄을 타고 쭉 내려가서 밧줄을 제가 이거 지금 언론에 처음 공개해요. 비싸네요. 딱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그때 막 비가 좀 왔었던 이런 상태고 근데 여기 당하고 여기 벽하고 여기 이제 그 지붕같이 여기 이제 막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걸 밟고서 거기서 이제 철문 좀 착 하면 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이게 밭을 끊고 왜 하강 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 탈출할 때 그걸 가지고 특전사 요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딱 내가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거는 내려가서 고까지 내려간 건 잘 내려갔는데 벽을 타고 잘 내려갔는데 내려갔는데 저걸 하니까 여기 담 사이에 이렇게 해놓은 그 지붕 같은 거를 아크릴판 같은 건데 그걸 밟으면 뿌지직 소리가 매우 약한 거였구나. 정적이 흐르는 새벽에 식장에
그 새벽에 엄청 이게 컸겠구나, 되게 어려우니까 경찰이 왔어요. 소리 듣고. 뭐 하세요? 밧줄에 매달려 계시고. 뭐 하세요? 밧줄에 어둠 속에서 나는 이게 큰일 난 거죠. 잡히면 진짜 순간 정적. 개똥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투쟁이 완전 저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버텨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맨 처음에 오긴 왔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본 건가요, 경찰이? 경찰이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뭐 하세요? 서로 만져보고 있어. 아저씨 저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니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애들한테 좀 어리멍멍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됐어. 저쪽에서 또 정경도로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게 되고 거기 다시 이제 이렇게 밟고서 또 막 올라가는데 그때도 이 사람들도 날 잡으려고 근데 2층 올라가고 나 이렇게 포기하더라고. 포기하는데 그때 이제 막 이게 그때 온 힘을 다 쓰니까 이게 나중에 올라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신 거야. 하신 그 3층 올라가는데 이게 밧줄을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안전하게 한다고 이게 다 벗겨지고 아이고. 매듭다 또 벗겨지시고. 떨어질까 또 걱정 뭐 이게 하다가 겨우 어찌냐 들어가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이게 너무 아팠고 그렇죠. 긴장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횡격막 이렇게 뭐 이거 그리고 알배기. 그때 아마 잡혔으면 이제 상당히 아니 경찰이 거기서 바로 딱 내려오는 거다 해서 잡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러고 초스피드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또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우리 의연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죠. 당시 상황이에요. 아찔했던 순간 이제 아찔했던 순간. 몇 초 사이에 딱. 살주시도 미수 사건. 저도 얘기를 하시니까 수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학생운동. 역시 다 행동파신 거예요. 연세대에서 뭐 좀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배 중이었는데 제 현상금이 한 500만 원 걸려 있었어요. 세셨어. 그렇군요. 연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연대 넓으니까요.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나오다가 딱 경찰 2명이 이제 딱 있는데 알아봤더라고요. 저는 500만 원. 그 당시에 이제 뭐 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2명이니까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눈짓으로 얘네들도 둘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눈짓으로 이제 이 친구한테 한번 뛰자 연대 쪽으로 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만 살겠다고 저는 딴 데로 뛰더라고요. 다른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만 남은 거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 딱 해가지고 가는데 이 뒷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잠바를 입고 있어요. 사람이 딱 위기에 몰리면은 초인적인 힘이 나와. 초인적인 어떤 이 아이디어가 돌아가는 게요. 잠바를 잡으니까 손을 쭉 뻗으면 잠바가 벗겨질 거다. 손을 자기 저도 모르게 손을 굉장하시네요. 경찰서로 쫙 뻗었더니 쏙 빠져. 성공했어. 그게 자빠지고 저로 도망가고. 그래서 이거 수배 생활을 해보면은 진짜 사람이 초인적 능력이 나오거든요. 행동대장 그 젊을 때니까 뛰면서 저거 나이 큰데 아까워 막 이런 뛰었을 거 아니야. 그 경찰을 골탕 먹인 적도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었잖아요. 핸드폰 대해서 추적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핸드폰을 일부러 다른 놈이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박내가 탈출했다. 이래갖고 이게 뭐냐면 핸드폰이 그저 장충당 공원쯤 들고 있으니까 이게. 그 좋은 방법이. 그 친구가 거기 가서 술 먹고 있었어요. 족발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폐기시켰잖아. 할매 족발집에서. 뭐 홍길동으로 막 소문이 나고 그랬겠네요. 경찰들 사이에서. 술 먹고서 놓고 이제 숲에 은둔 중인데 장충동에서 족발 먹고 들어가. 이런 거지. 홍길동이죠, 홍길동.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죠. 핸드폰을 한 서너 개 만들어가지고 막 동시에 나오고. 그러니까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는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복 형사들이랑 이제 조우를 하셨으면 이건 연행이죠. 그런데 하필 이제 그 어리버리 의경들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 이거 저 거기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의경이 아니라 정식 경찰이었는데. 그랬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셨나? 그러니까 경찰들도 당황한 거죠. 설마 4층에서 밧줄을 타고. 아니 불시하신 건 맞기 때문에
때 상황 판단이 몇 초 안 된 거지. 뭐지? 그러니까 그게 전부 합해봤자 1, 2분 사이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게 다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 방송 듣고 그때 목격하셨던 그 경찰분이 저 문책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간이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다면 꼭 한번 따로 연락 주셔서 위원장님하고 만나뵈면 그분이 전 인품이 괜찮은 분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 내려가시는 겁니까? 그거 얼마나 예의 발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좋은 경찰이 있다니까. 나중에 경찰들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게 이제 하려고 가져갔던 이거 절단기도 떨어뜨리고 내가 쓰고 내려갔던 모자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이제 경찰들이 와서 그거 다 수거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문제는 못 삼죠. 그래서 뭐 미수 뭐 이렇게 뭐 상관없어서 그렇죠. 탈출 미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좀 지나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 3주기 추모 행사도 준비하고 계시죠? 예. 이번에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인데 15일부터 15일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20일까지 금요일까지 이제 거의 매일 같이 있어요. 15일날은 이제 용산 참사 현장에서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뭐 시티 투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시티 투어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가비 10,000원을 내고 이제 참가할 수 있는 건데요. 누구나 이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 참사 현장에서 실제 이제 남일당에서 그렇게 이제 참사가 일어났던 그 지역을 한번 보자. 이거 이제 유타곤 사업의 허상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보고 바로 그 앞에 용산 3구역에 가면 거기 이제 그 지역도 또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용산 3구역 거기 저기 들러서 저기 부가연동에 또 이제 철거민 또 한 분이 남아서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이쪽 재개발 지역도 좀 보고 저쪽에 또 상도사동으로 좀 넘어가서 그쪽도 보고 저쪽에 이제 내곡동 쪽에 이제 헌인 가구 단지 여기도 또 이제 그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재개발 지역을 한번 보자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철거 재개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는 하고 듣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듣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쪽 가서 이제 철거민들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현장도 직접 보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여기 공부가 되겠다. 우리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두리반 싸움이 있었잖아요. 두리반 싸움 이제 끝나고 나서 거기 이제 두리반 싸움 했던 두 분 여기 주인들이 이제 홍대 쪽에 다시 두리반을 이제 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간담회 좀 가지면서 정리 좀 하려고 그러고요. 16일 날, 월요일 날은 이제 그 홍대 앞에 있는 그, CY 시어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대로 청년회관. 거기서 이제 작년에 나온 그 세계의 그 용산 관련한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오후 2시부터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국가는 폭력이다 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됐던 세 분의 이야기. 요게 이제 중심이 되는 얘기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개의 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특공대들 진술한 것만 가지고 그걸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얼마나 허구고 저 하는가를 밝히는 거고, 세 번째 7시 반부터 하는 영화는 이제 끝나지 않은 용산 그 얘기들을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상영들이 좀 있으니까 함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좀 화요일 날은 건너뛰고 수요일 날은 이제 다른 행사들이 있는데 이제 수요일 날 7시부터 거기 홍대 앞에 있는 그 CY 시어터에서 똑같은 CY 시어터에서 그 만화책이 이번에 나와요. 그 우리가 살던 용산 그거에 2권이 이제 2탄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용산 유가족들 얘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얘기를 다룬 그 얘기들을 담은 이제 만화책이 나오는데 거기 북콘서트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하고 거기 이제 그 지역에서 이게 거기 이제 그 철거민들 얘기들을 같이 이제 하면서 강호달님이라든지 이런 공연도 같이 하는 이런 걸 좀 가지려고 하고요. 19일 날은 아침부터 계속 1인 시위를 좀 서울시내에서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5시부터 300곳에서 서울시내 300곳에서 다발 1인 시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구속자 석방, 우리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이제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우리 이번에 중심 주제거든요. 요거를 내걸고 1인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가 오후
7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3주기 추모 대회를 좀 갖는 거죠. 19일이죠, 19일. 예. 네. 그리고 20일 날은 이제 참사 당일이잖아요. 20일 날은 12시에 마성모란공원 거기 그 열사들 5분들 열사 묘역에서 추모대를 갖는 걸로 이번 추모 주간 행사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빼곡하게 일주일인데 20일 추모 3주기 당일날 마치게 되고요. 15일 일요일에 시작하셔서 그렇습니다. 문화제, 영화제, 추모제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시간 되는 날 참여하고 21일부터 이제 설 명절 들어가면 딱 되는 거네요. 네. 설 연휴라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3년 전에 그 용산 참사가 이제 발생했을 때도 이제 바로 설 앞에 이제 그렇죠.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월 23일 날인가 이제 그 첫 번째 추모 대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그때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시골 내려가고 이럴 때 이제 서울역 광장 추모 대회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이 설을 앞두고. 19일 7시 서울역 광장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좀 의미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좀 그 일요일 날 좀 딴 일정들이 없으시다면 좀 가급적 뭐 많지 돈도 많이 없어도 되거든요. 시티 투어. 만원 시티 투어 저기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좀 여러분 기억하기 되게 쉬워요. mbout.진보.net 그렇게 어려운 도메인을 어떻게 바꾸죠? MB아웃 최고로 비싼 도메인일 텐데 mbout.jinbo.net 이거 각각 미리 안 사놓으셨으나? mbout.진보넷 진보.net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네. 오늘 방송 좀 용산 참사 얘기 쭉 담았는데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런 경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재개발 과정에서 몇몇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 본인도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아까 두리반 얘기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리반 사장님도 여기는 그 홍대 쪽 철거 스토리인데요. 이분 말씀이 내가 용산 참사의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재개발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제가 한 3번째 언급드리는 것 같은데 국가 공권력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고 지금 우리 201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여기 또 하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 용산 참사 3주기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남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경찰 한 분 유가족도 있고 5분 이제 또 우리 철거 시위하시던 분들 유가족도 있는데 최근에 유가족 분들 근황은 어떠세요? 유가족 분들이 다들 잘 살고 계세요. 저기 아까 이충년 씨 어머님 되신 분, 지금 수감돼 계신, 이상님 열사의 이제 부인이시죠. 이분은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따님하고 같이 이제 그 도시락 모종하는 이 가게를 좀 해갖고 그 봐주시느라고 바쁘시고, 육아협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가게 때문에 잘 못 나오고 있고, 거기 이제 그 며느님 정영신 씨, 여기는 이제 우리 용산 참사 진성규명위원회 이제 활동가로 좀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희망버스 그걸 통해서 이분이 이제 이게 그 활동가로 자기 살고 싶은 어떤 연대 활동으로 생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희성 열사 쪽 거기는 이제 그 숙대 앞에 그 이제 일식집을 열었어요. 일식집을 열어가지고 그 아드님하고 원래 이제 거기 양희성 열사가 이제 아들 2분하고 아드님 2분하고 같이 저기를 그 일식집을 운영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꿈이었는데 어쨌든 어머니하고 그 두 아들이 거기서 일식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 이성수 씨 부인 권명숙 씨 같은 경우는 저쪽에 어디야 수지 쪽에서 또 아드님하고 같이 장사하고 있고 음식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용원 씨 부인은 이제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돼가지고 육아협 활동, 주로 이제 법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이러고 이제 한 분이 이제 한대성 열사 부인이 그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데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이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잘 살고 계셔야 되는데 이번에 뭐 설 특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건설업자들은 뭐 특사 혜택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했는데 좀 다 형기를 절반 이상 다 사신 분들이 많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갑자기 뭐 난데없이 이제 정부에서 설 사면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설 사면 결정이 좀 됐는데 955명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955명. 생계형 뭐 범죄자들, 민생뭐 범죄자, 민생 사범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955명.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비리 정치나 경제에는 포함 안 됐다는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꼼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비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 제재를 받고 있었던 거를 3천 몇백 건이 되는 거를 한꺼번에 다 풀어줬어요. 즉 재개발 관련한 어떤 건설업자들이 뭐 LH 뭐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을 뭐 박탈했었던 거를 다시 이제 풀어준 거니까 복권을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인 거라서 저걸 꼼꼼히 다 따져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삽질을 좋아하는 각하 자기 사람들 책임자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이번에 사면이 필요할 때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양심수들에 대한 어떤 사면, 또 생존권 투쟁하다 들어가서 수감 중인 분들에 대한 사면 이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용산 참사 우리 이제 구속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쌍용 자동차의 이제 한상윤 지부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노동자들 투쟁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또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수감 중인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성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한 어떤 사면들을 안 하고 여태까지 비리 정치인 경제인들만 사면해 왔었단 말이죠. 이번에 정말 국민 통합적인 어떤 차원에서 뭐 사면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사면 또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면 시켜야지 이게 그 사면의 진정성이 이제 의심받지 않을 텐데 이번에 저기 뭐 민생사범들 사면했다고 해서 사실은 꼼수 부린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국민 통합이나 화해로 가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최소한 정도의 요 정도도 못 해주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오늘도 잡혀 들어갔고 정봉주 의원은 풀어줄만 한데도 또 굳이 투옥 수감을 시키고 지금 오히려 더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시점까지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우리 바람이 마지막까지 무참하게 뭉개지는 거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각하는 모르겠고요. 이분한테 별 기대하는 게 없어서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이죠. 통합당에서 정봉주 의원 관련한 이 사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고 했는데 물론 정봉주 의원도 이제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 그렇죠. 오랫동안 고생하신 용산 분들 참사 진짜 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치권이 신경 써줬으면 저기 뭐 좋겠다. 용산 참사 구속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들은 다 이미 이제 그 내부 결의가 되어 있고요. 그 민주당만 그 당론으로 이제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데 이제 그게 계속 늦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뭐 이번에 좀 당론으로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당론으로 저기에서 마침 용산 참사 3직이니까 새로 만들어진 지도부에서 첫적으로 용산 참사 구속자들 사면하라라는 입장들 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가 있겠네요. 인영이 형한테 전화해야 되겠네. 인영이요. 사찰 몇십만 개 얻어 가셨는데 지나보 오셨던 인영이 형. 그거 받아야 돼요. 당선되면 우리 때문이야. 슬슬 마무리하시죠. 그래요. 혜림 씨.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1월 11일 밤이요. 생방송 애국전선 10화. 용산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용산 참사 3주기인데요. 우리 애국인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빼앗고 또 목숨을 앗아갔던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 죄 많은 땅을 밟고 우리는 여전히 이 짐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까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 나왔던 누구를 위하여 내 집을 허무나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애국인 여러분, 다른 일에 멀리 애국이 달리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일에 분노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곧 애국이겠죠? 그렇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더 잔인한 이 계절. 15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시티 투어로 애국인 여러분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5명의 애국 독수리들이 지키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잘 자요.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에 오빠들 잘 자요. 이게